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숙환인 폐질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사내이사 박탈 충격 등으로 평소 앓고 있던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현철, 박영선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습니다. 야권은 결사의 각오로 저항하겠다며 반발해 전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4.3 보궐선거 참패로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하태경, 이준석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들이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손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재 3건이 발생해 한때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항상 노이로제 걸려서 걱정입니다. 비가 빨리 와서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하는. 내일 비 예보가 있어 건조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과정을 두고 대검찰청과 진상조사단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단이 자진 철회했다고 대검이 반박하자 조사단은 대검이 반대했다고 맞섰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들이 제 맘대로 할증을 적용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부당 요금을 받는 실태를 소비자 탐사대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미 LA의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70세입니다. 가족 갑질과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등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최근 폐질환 수술을 받았는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1992년 사장에 취임한 뒤 외환 위기 등을 겪으면서도 대한항공을 세계 굴지의 항공사로 키워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보가 전해진 건 오늘 새벽.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미국 LA에서 폐질환 수술을 받은 뒤 현지에 머물렀지만 병세가 악화돼 결국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부인 이명희 이로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가족 모두 고인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대한항공 사옥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운구는 4에서 7일 정도 걸릴 예정이며 장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태어나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했습니다. 영업, 정비, 자재, IT 등 항공 실무 부서를 두루 거친 뒤 1992년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두 차례 오일 쇼크와 외환 위기를 극복하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고 고물 항공기 8대로 시작한 회사를 44개국, 124개 도시를 오가는 굴지의 항공사로 키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계를 위해서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실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비보를 접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 조 회장은 민간 외교관 역할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구 16바퀴를 돌며 IOC 위원을 설득했고 유치 이후엔 초대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 개최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국민의 성원에 의해서 유치한 평창올림픽이기 때문에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 회장은 수건이던 이른바 항공업계의 UN 총회인 IATA 총회 서울 유치를 성공했지만 개최 2달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넓히는 데 평생을 바쳤지만 말년의 삶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특히 맞달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가족들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11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14번 포트라인에 서야 했고 가장 최근에는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조양호 회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됐고 가족들의 소환 일정 등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조 회장은 일주일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현아의 여주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지난해엔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사건,
부인 이명희 이루재단 전 이사장의 폭언 논란 등이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11개 국가기관이 일가 전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조 회장 일가는 14번이나 포토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의 밀수 혐의를 찾기 위해 5차례나 압수수색에 나섰고 차녀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사건은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은 조양호 회장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돼 조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결국 지난달 조 회장은 주주손에 의해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오늘 조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퇴진을 요구했던 대한항공 직원연대와 관련 SNS 대화방에 모인 직원들도 함께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그룹의 승계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3세 경영 체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그에게 상속세는 물론 행동주의 펀드와의 지분 대결 그리고 연기금의 경영 개입 등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양호 회장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했습니다. 한진칼의 조 회장 지분은 17.84%,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세 자녀의 지분은 다 합쳐도 7% 수준입니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가치는 약 3천억 원. 이를 상속하는 데만 1,700억 원을 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른 계열사 주식까지 합치면 승계 비용은 2천억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현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배력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경영 개입을 선언한 행동주의 펀드 KCGI가 13% 넘는 지분을 매입해 2대 주주로 올라선 상황.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으면 총수 일가는 최대 주주 지위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대표이사 취임 2년 차를 맞은 조원태 사장의 경영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내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까지 조 사장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KCGI와 연기금이 사내이사 연임안을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닦아놓은 그 글로벌 네트워크라든가 사내 그룹의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리더십을 구축하는 필요성이 절박해졌죠. 조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에 조원태 사장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박영선, 김현철 두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적임자라는 설명도 곁들였는데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 만행이다,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송부 요청에도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못 넘자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만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을 적임자라며 띄웠습니다. 많은 그 중소기업들 또는 벤처 기업들의 어떤 고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또 남북 협상에 참여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야당은 즉각 국회 무시라며 비판했지만 자질 부족, 명분 실종으로 점철된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와 야당, 국민의 비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한심한 정부,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는 모양입니다. 문 대통령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신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능력을 잘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위장 전입 문제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때는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논란 끝에 취임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첫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데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이런 제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김현철, 박영선 논란 속에 취임한 두 장관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직원들과 환한 얼굴로 인사한 김현철 통일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남북 경협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평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는 쉽다면서 대북 제재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내라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능동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김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야당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통일부 장관이 앉는다면 한미동맹은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남북관계는 더 심각한 비정상으로. 김 장관은 그동안 저서와 SNS를 통해 대북 제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중기부의 정책 철학은 상생과 공존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체질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명의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게 됐습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이런 문제가 이 정부에서만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권과 상관없이 이런 일은 꽤 있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이 현재의 수준까지 확대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는 2005년 7월이니까요. 예. 자, 그 이후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자,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 17명이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9명이 임명이 강행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채 2년이 안 됐으니까 장관만 1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다음 달이면 만 2년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우선 오늘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강행된 사례는 이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이 장관급 10명에다가 양승동 KBS 사장 그리고 이석태, 이은혜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13명입니다. 이 앞선 정부의 집권 2년 차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9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8명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만만치 않은데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제외하고는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민의의 대변인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죠. 자,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이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고요.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라면 채택하지 말고 당연히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렇다 보니까 항상 등장하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가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내가 생각한 판단대로 가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역시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또 공수가 바뀌고 나면 말들이 달라지니까 이번 기회에 좀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4.3) 보궐선거 이후 바른미래당의 내분 사태가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손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는 이른바 제3지대가 중요해질 거라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회의에 하태경과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권은희 정책위 의장과 김수민 전국 청년위원장도 없었습니다.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있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들이 많이 못 나오셨네요.
하태경과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은 손 대표의 재신임 투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의에 계속 불참하고 지도부에서도 동반 사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학규 대표님을 포함한 저희 지도부의 총사퇴 등을 포함해서 가시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저는 최고위에 나가서 발언하는 것 자체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손 대표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며 내년 총선 결과는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 대표 그만둔다? 누가 할 거예요? 제3세력의 역할 공간은 확실히 커질 것이다. 저는. 국민의당 출신의 박주선 의원은 3당의 힘을 키우기 위해 옛 국민의당을 복원해야 한다며 평화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바른미래당으로 내년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에게 관사에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직원이 공적 공간인 관사 1층을 청소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민정수석실에 사실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영훈 경호처장이 경호처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개인적인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운동시설인 연무관 청소를 담당하는 A씨는 2017년 하반기부터 처장 관사로 출근해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 7월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공관병 제도 폐지 방침이 나온 직후 시점입니다. 가족들이 청소뿐 아니라 밥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가 거절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A씨의 업무는 경례와 청사 등의 환경 관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관사 1층은 공적 공간으로 규정에 따라 담당 직원이 청소를 한 것이라며 가족이 밥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빨래를 한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A씨의 업무 범위가 연무관 청소에만 한정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최근 공식 외교 행사에 꼬깃꼬깃한 태극기를 내걸어서 국격을 손상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담당 과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죠. 일일이 다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외교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담당 직원 문책으로 끝날 일인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외교가 어쩌다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했는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는 한국과 스페인 외교 차관. 그런데 꼬깃꼬깃 구겨진 태극기. 뒤늦게 직원들이 달려와 펴보지만 엎질러진 물. 대한민국 체면도 구겨졌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거듭 살피고 문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 현지 인사말을 잘못해 국제적 망신을 산 지 한 달도 안 됐다는 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 인사를 하고 슬라맛 소르 대낮엔 밤 인사를 했죠. 슬라맛 말람. 지난달 브루나이 국왕과의 만찬장. 현지식으로 손바닥을 위로 향한 윤 대통령이 양국의 친선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건배 제의는 음주 문화를 금기시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옥의 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외교 결례는 아예 국가 이름을 틀린 것에 비하면 사소한 걸까요? 체코를 26년 전 명칭인 체코슬로바키아로 표기하고 캄보디아를 소개하면서 대만 사진을 올리고 불과 나흘 뒤에는 발틱 3국을 발칸 국가라고 적은 영문 보도자료를 주한 외교가에 뿌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아프가니스탄 같은 남아시아 국가라고 한 셈입니다. 졸지에 다른 나라가 된 라트비아 대사가 얼굴이 붉어질 만큼 화를 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 가지로 외교부가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닌가. 더 심각한 일은 지난 1일 베트남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국을 탈출하다 검문소에서 체포된 탈북민 3명이
외교부에 우리가 한국인임을 증명해달라고 SOS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기다리라는 말만 36시간 되풀이했고 이들은 끝내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사선보다 넘기 어려운 대한민국 외교부 문턱. 외교 결례도 모자라 자국민 보호까지 눈감았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실무자들이 떠안는 분위기입니다. 집중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구겨진 태극기를 내건 담당 과장을 보직 해임했고 한미 균열을 우려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내부 직원 색출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죠. 외교부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청와대 측의 독주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이고 우리 외교가 삼류 외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외교 현장 곳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이 갈수록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동해안 지역에 오늘 강풍이 불면서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일이 3건이나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진압했지만 당국과 이재민들은 한때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내일 저녁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산불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루 기자, 지금은 바람이 좀 잦아들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까지 기승을 부리던 강풍이 오후 들면서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꺼졌던 불씨가 강풍에 되살아났습니다. 속초와 고성,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오늘 3차례 재발화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진 않았고 금방 진압했습니다. 오늘 속초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14.5m였습니다. 강릉은 초속 13.8m, 고성은 초속 12.6m를 기록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늘 대형 산불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강풍에 또 산불이 날까 주민들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항상 노이로제 걸려서 걱정입니다. 비가 빨리 와서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해안 산불 위험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바람은 다소 강하겠지만 고온 건조한 서풍 대신 습기가 많은 동풍이 들어옵니다. 기상청은 내일 저녁부터 동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40mm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이어진 동해안의 건조특보도 내일 해제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산불 재발화 우려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강원 고성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잠정 집계됐습니다. 주택 470여 채가 불에 탔고 축사는 70여 동이 소실되면서 이곳에 살고 있던 가축은 4만 마리 넘게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치단체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산불 피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이재민들의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우 9마리가 숲에서 서성거립니다. 몸 곳곳에 산불에 그을린 상처가 났습니다. 이강순 할아버지는 지난 5일 새벽 산불이 들이닥치자 축사로 달려가 소 고삐를 끊었습니다. 집도 축사도 모두 불탔지만 자식처럼 키우던 소 9마리는 모두 무사했습니다. 소나 밑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내 목소리 들리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9마리가 다 내려오더라고요. 벽돌주택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농기계와 농작물 종자가 있던 창고도 녹아내렸습니다. 최부길 씨는 지난 25년 동안 살았던 집이 모두 불탔고 농기구도 모두 잿더미로 변해 50년 동안 이어올 농사를 포기해야 할 형편입니다.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돈을 쳐서 환산하기는 힘들지만 모르겠어요. 엄청나겠죠. 평생 못하는 벌어온 거니까. 지난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진 빚을 거의 다 갚았던 홍계월 씨. 피해를 복구하려면 또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거의 다 갚으려 했는데 갚고 이제 조금 형편이 이제 조금 이제 살만 하고. 자치단체는 오늘부터 산불 피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추가 피해 접수가 끝나는 오늘 14일부터 복구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렇게 산불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 산불은 전신주 개폐기를 관리하는 한국전력의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는데 관리 부실로 밝혀질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 산불의 시작은 전신주 개폐기에서 시작된 불꽃이었습니다. 한전은 개폐기가 자체적으로 발화할 가능성은 없다며 강풍에 이물질이 날아들어 불꽃이 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안전검사를 실시했고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국가수 정밀 감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일각에선 벌써 한전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의 관리 소홀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전의 관리 소홀 책임이 밝혀질 경우 임직원은 업무상 실화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재민들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한전의 과실이 밝혀지더라도 배상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화와는 별개로 불이 이렇게까지 확산된 건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크게 번지는 데에는 강한 바람, 이 건조한 날씨가 또 한몫을 했기 때문에 어느 상당 부분 책임이 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 책임이 넓게 인정되는 미국에선 재작년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전력회사가 11조 원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최악의 산불이 막심한 피해도 남겼지만 그래도 불이 빠르게 진화되고 인명피해가 적었던 건 숨은 영웅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특히 산림청의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는 산으로 직접 올라가서 불이 번지는 걸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정규직에 처우도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산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강풍의 불씨가 온 사방으로 번지자 산으로 올라 물을 뿌리는 사람들.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원들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산속에 들어가 불길을 잡습니다. 특수진화대원들은 이 분진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밤새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을 잡기 위해 전국에서 특수진화대원 180명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무게 20kg짜리 등짐과 호수를 들고 산속 1.5km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비도 처우도 열악하지만 사명감 하나로 산불을 막았습니다. 산불이 아니고 완전히 전쟁터였어요. 특수진화대라는 그런 어떤 명예를 가지고 하는데 그 불을 잡아야 되겠다는 항상 그 사명감이지. 전국 특수진화대원은 모두 330명. 평균 나이 51살에 교대할 인원도 부족하지만 진화호수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 수가 있고 내 동생 형제 자매일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나친다 그러면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산림청은 특수진화대 인원을 2배 이상 늘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숨은 영웅들이 또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휴게소가 거의 불탔음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보도해드렸는데 당시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이 급하게 휴게소로 달려가 쪽잠을 자던 화물기사 등을 깨워 탈출시켰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장용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0시 40분 동해고속도로 순찰차가 급히 동해 휴게소로 진입합니다. 휴게소 주차장에는 화물차와 승용차 10여 대만 서 있습니다. 지금 그 어깨 그쪽에 해가지고 지금 번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순찰차 해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하고 바로 내려간 거죠.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은 이리저리 차를 돌아다니며 쪽잠을 자던 화물차 기사를 깨웁니다. 휴게소 인접 숙소에서 자던 종사자들에게도 산불이 오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사이렌 불고 막 이래가지고 빨리 대피해라고. 몇 대는 이제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차들 막 두들겨가지고 껴가지고 빨리 차 끌고 이동하라. 놀란 사람들은 차를 타고 휴게소를 떠나고 급한 마음에 달려서 휴게소 입구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순찰차에 탄 한 여성은 놀란 마음에 숨을 헐떡이며 물을 들이킵니다. 순찰차가 급하게 휴게소를 빠져나가는 순간 건물 뒤까지 다가온 산불로 하늘은 벌겋고 하늘에 불기둥도 보입니다.
대피기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불이 최고로 번졌어요. 대피시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덮친 거예요. 전소된 휴게소에서 단 한 명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것은 순찰대의 신속한 조치 덕분이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예, 이번 뉴스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수사 관련 뉴스입니다.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원주 별장이 있었죠. 윤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이 별장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2013년 수사를 받은 이후로는 경매를 거쳐서 4명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마저가 윤 씨가 또다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이유는 윤중천 씨와 관련한 돈의 흐름에 여전히 의문이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촬영 장소로 지목된 호화별장. 윤중천 씨는 2013년 여성 사업가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를 당하자 별장을 처리해 13억 원을 갚기로 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수에 돈 준다 하는데 우리는 돈 받는 게 우선 아니냐. 그러니까 합의하자. 그래갖고 알았다고. 하지만 별장이 경매에서 헐값에 넘어가면서 A씨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별장 6개 건물 가운데 4개는 윤중천 씨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윤 씨의 지인이 경매를 받았고 나머지 1개는 윤 씨의 친인척인 이모 씨가 받았습니다. 이 씨 측은 애초에는 윤중천 씨에게 이름만 빌려줬다고 했다가 이내 말을 바꿨습니다. 경매 나온 거 알았으니까 그거 산 거지. 우리 나중에 살려고. 저번에는 어쨌든 부탁받고 사셨다고. 그러니까 그건 엉망진창이잖아. 그 사람 앞뒤에 적었던. 하지만 이 건물을 담보로 잡은 사람은 윤중천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윤중천이가 원래 돈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선생님께 사장님께 지금 사업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지금 막 언론에 복잡하니까 못한 거지. 윤중천 씨가 여전히 별장을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취재진은 윤중천 씨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계속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늑장 출국 금지 조치를 두고 대검찰청과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검찰과 과거사위가 이런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사 대상자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 사흘 전인 지난달 1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 대검찰청에 전화로 상의합니다. 이튿날 오후 3시 조사단 소속 검사가 대검으로부터 내부 메신저를 통해 한 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고려사항이라는 제목과 함께 김학의 사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있고 진상조사 결과도 과거사위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무위원과 조사단 검사는 그간 조사단 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강조해온 대검의 이례적인 메시지라는 이유로 이를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고려사항에 명시적으로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없지만 이 부분은 결국에 그 조사단에게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반면 대검 측은 해당 글 어디에도 반대로 해석할 만한 부분은 없다며 조사단이 자진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재수사 대상이 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오늘 진상조사단의 조사 공정성을 감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벌써 4차례나 활동 기한을 연장한 과거사위 진상조사가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인 공방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이 가수 승리의 2년 전 필리핀 팔라완 생일 파티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확보한 데 이어서 이 가운데 일부를 불러서 성매매 알선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빅뱅 전 멤버 승리는 필리핀 팔라와 섬의 한 리조트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여러 명이 참석했고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이 파티 참석자 명단을 확보했다며 일부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이들의 여행 경비를 부담했는지 여부와 이를 통해 성매매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선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 경찰은 또 승리와 관련해 유인석 대표와 함께 세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이 몽키 뮤지엄 직원의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택시 요금을 20% 넘게 올렸고 다른 지자체들도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오른 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아직도 일부 기사들이 부당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 소비자 탐사대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할증을 제멋대로 적용하고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데요.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 출근이 많은 직장인 선우경 씨. 회사까지 택시로 보통 3만 원이면 가는데 최근 호출로 부른 택시기사가 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려줄 테니까 새로운 택시 잡아서 가라고. 새벽이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 요금 미터기는 아예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사 마음대로 택시 요금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흥에서 안성을 행선지로 말하니 출발하기도 전에 요금부터 말합니다. 사장님 중앙역 갑니까? 여기서 중앙역은 2만 원에 나가요. 시흥 능곡역에서 서울 광화문까지는 시계 할증 요금 외에 웃돈까지 요구합니다. 서울 광화문요. 왜요? 왜? 거기는 올 때 빈차로 오잖아요. 할증하시면 되잖아요. 시행 어차피 붙는 거예요. 더욱이 시계 요금은 행정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승객이 타자마자 시계 버튼을 누릅니다. 강원도의 한 유명 관광지는 외지인 바가지 요금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택시 계속 여기서 요금을 받아가요. 주말에는 한 7, 8대 계속 그냥. 취재진이 직접 택시를 타봤더니 시계 할증 구간이 아닌데도 제멋대로 요금을 적용합니다. 차가 출발하자 기사가 미터기에 손을 대고 2,800원이던 기본 요금이 4,060원으로 올라갑니다. 기본 요금이 4,000원이에요? 많이 변두리잖아요. 많이 정부죠. 네. 다른 택시도 마찬가지. 갑자기 안 가고 여기 와서 영업할 차가 없어요. 여기. 아 그래요? 여기는 20km 떨어진 예외 지역이야. 시내하고 틀려요. 취재진의 행선지는 빈차로 돌아오는 관광지여서 미터기 예외 지역으로 45% 할증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터기 예외 지역은 시내처럼 먼 거리에서 이들 지역으로 갈 때 적용할 뿐 같은 지역 내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정동진에서 이제 썬크루즈나 신곡 가는 쪽은 가발증을 받게 돼 있는데 코를 부르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귀로하는 부분은 할증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처럼 일부 택시기사가 할증 조작 등으로 횡포를 부리자 인터넷에는 바가지 요금을 피하는 요령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심혈증 버튼도 누르고 2,000원도 추가로 더 받아요. 정말 이런 것들이 택시 운임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당할 수 있는 수법이에요. 서울시 부당요금 신고 건수는 2017년 103건에서 2018년 301건으로 3배 가까이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계 할증과 미터기 미사용이 가장 신고가 많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지자체별로 택시 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10명 중 9명은 요금 인상에도 서비스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현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네, 리비아 군벌 세력이 수도로 진격하고 공습을 감행해 30명 넘게 숨졌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혼란이 계속되는 리비아에서
내전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남쪽 외곽에 군벌 세력 리비아 국민군의 무장 트럭이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트리폴리 40km 앞까지 진격해 정부 측 민병대를 공습했습니다. تبدأ الآن العمليات العسكرية الفعلية حسب أوامر سيدي القائد العام. 정부군은 즉각 반격 작전을 개시했고 유엔 지원 전투기를 동원해 군벌 점령 지역에 첫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تعل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ليبية عن انطلاق عملية بركان الغضب وذلك لتطهير كافة المدن الليبية من المعتدين والخارجين عن الشرعية. 리비아는 2011년 시민혁명 아랍의 봄과 독재자 카다피 사살 이후 무장 세력의 난립으로 혼란이 이어지면서 수도 트리폴리가 위치한 서부는 국제사회 지지를 받는 통합정부가, 유전 밀집 지역인 동부를 포함해 국토 3분의 2는 군부가 점령해 국가가 양분된 상태입니다. 지난 4일간 군벌과 정부군 간 무력 충돌로 최소 34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은 공습 중단을 촉구하며 주둔 병력을 일시 철수했습니다. 최근 군벌 세력이 트리폴리 공항을 장악한 채 서부를 향해 지지세를 넓히면서 내전이 격화해 리비아의 봄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어둠이 깔린 고궁의 모습은 낮과는 다른 묘한 분위기와 운치가 있는데요. 올해로 10년째 창덕궁의 한밤 경치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현주 기자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어스름이 깔린 저녁 굳게 닫힌 도남문. 달빛 기행에 나선 100명의 사람들에게 활짝 문이 열렸습니다. 오직 청사초롱 불빛에 의지하는 야간 산책. 정막을 깨우는 검은고 연주는 고궁의 운치를 더합니다. 정조가 신하들과 낚시를 즐겼던 창덕궁 후원의 부용지를 밤에 찾은 시민들은 당시의 정취를 느끼며 서로의 모습을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보통 고궁을 낮에만 다녀봤는데 이렇게 밤에 오니까 더 운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하반기 때 또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또 가족 전체와 함께 올 생각입니다. 창덕궁 달빛 기행은 관람객들의 꾸준한 호평으로 1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왕이 된 듯 관람할 수 있는 궁궐한 전통 공연도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고궁의 고즈넉함과 그리고 창덕궁의 아름다운 조형미 그리고 영령당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예술 공연 때문에 아마 많은 관람객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았던 시간 여행을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시각. 다시 고요해진 창덕궁은 내일 아침을 준비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나는 아직 낙산사에 가지 못한다. 이제는 봄이 와도 내 손에 풀들이 자라지 않아. 아직 낙산사에 가지 못한다. 낙산사 종소리도 듣지 못한다. 지난 2005년 식목일에 1300년 고찰 양양 낙산사가 산불에 휩싸였을 때 충격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550년 된 보물 동종도 속절없이 녹아내려 이렇게 잔해로 남았습니다. 낙산사는 이제 많이 복구됐습니다만 흙 한 줌, 풀 한 포기까지 원래 모습을 되찾으려면 수많은 세월이 더 지나야 합니다. 낙산사에 가지 못한다는 시인의 탄식처럼 우리네 마음속에 낙산사는 동종소리와 함께 소멸돼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강원 동해안을 덮친 산불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처럼 도시 주택과 고속도로 휴게소, 해변, 캠핑장까지 몰아닥친 경우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날씨, 강력한 계절풍, 그리고 인화성 강한 침엽수 산림까지 캘리포니아와 동해안 산불은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벼락이 일으키는 자연 발화가 적지 않은 반면 우리는 사람에 의한
실화가 99%, 사실상 전부입니다. 이번 고성 산불도 인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사람이 희망이고 위안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관 3천여 명이 25kg이나 되는 무거운 장비를 메고 화마와 맞섰습니다. 한밤중 LPG 충전소에서 소방관 5명이 주택가로 번지는 불길을 막느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말 그대로 영웅적이었습니다. 산림청 진화대원들은 산속 깊이 들어가 불길과 목숨을 건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강원도 진로교육원 교직원들은 투숙 중이던 중학생들부터 온몸 바쳐 대피시키고 불을 껐습니다. 배달원들은 오토바이로 노인들을 피신시키고 3,000명 가까운 자원봉사자가 달려왔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챙겼습니다. 이런 국민에게 정부와 정치권이 보답하는 길은 생색내기, 말잔치가 아니라 예산과 인력, 장비, 체제를 시급히 보강하는 것일 겁니다. 4월 8일 앵커의 시선은 동해안 산불의 진짜 영웅들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요. 현재 해안가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눈과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메마른 상태에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야외에서 불 사용을 되도록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이번 비가 흠뻑 내릴 것으로 예상돼 화재 사고가 많은 요즘 같은 날씨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산불이 났던 강원 영동에는 최고 40mm의 비가,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제주 산간으로는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이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30에서 80mm, 이 충청과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다가 수요일 오전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눈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리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 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